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야는 방송장악 논란을 시작으로 국회 파행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선임한 데 반발해서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당내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박문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무슨 명분으로 국정감사를 무산시킨단 말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저는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애꿎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시대의 흐름과 되돌림에 반발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합니다. 이번 박문진 이사 보궐 선임 과정은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종반전에 들어간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파행이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기 사당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한 당만 참석을 안 한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그 당을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행이 아니라 불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제1야당이 신적패를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적패는 없고 국감 파행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뭐 여당입니다만 저희도 마음 편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이 있어야 될 곳은 국민의 민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모에서 보면 이걸 파행 또는 이렇게 파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성실한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제1야당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얼른 우리 야당이 좀 복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파행되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이 정부가 온갖 무리수를 둬가지고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에 대한 이사를 무리하게 결국 이사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정부 여당이 추천한 사람으로 앉춤으로써 이런 국감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민주당에서 기획했는 겁니다. 민주당 방송문건 지난 9월 8일에 폭로되는 그 내부 문건에 의하면은 언론 적폐 청산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단계 그 전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 구성원, 그러니까 주로 그 민노총 계열의 이 방송사 직원들이겠죠, 기자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장 퇴진 운동하고, 그다음 야권 측 이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방통위와 감사원을 통해 가지고 사장을 바꾸겠다, 그런 전략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골화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 국감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듣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입니다. MBC 오랫동안 MBC 기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더 또렷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얻은 게 있다면은 어찌 보면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게 뭔가 사람들이 다 찾아보게 만들어서 이게 MBC 경영을 감독하는 기관이구나 하는 걸 국민한테 알린다는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진이 뭔지도 우선 모르고 있다 하여도 그게 어떻게 국회 국정감사를 멈춰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문화방송의 파행으로 가는 그 긴 9년간의 세월에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은 이걸 구실로 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또 그 어떤 사유로도 국회 본연의 활동이나 기능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야당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그거를 제1야당이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자유한국당이 사실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독주한다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 왜 국회에서 여당을 견제할 활동을 스스로 이렇게 멈춰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를 대단히 싫어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정부, 여당도 좀 무리수를 두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 만들고 제안했었던 방송법을 적극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지 지금 박문진의 그 보궐이사 선임을 하면서 왜 또 불필요하게 제1야당을 자극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그것도 저는 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제가 차제에 이 상황하고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쩌면 우리 정치는 이렇게 여당, 야당의 입장이 바뀌면 하는 말과 행위도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지 정말 공수교대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지 그거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아주 혐오하게 만드는 정말 청산돼야 할 이 정치권의 적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제1야당, 제2야당 정말 국정에 책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좀 반성하고 한 발짝씩 물러나서 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진수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면요. 네. 아까 자유한국당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실제 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방송관련법과 관련해서 개정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바꿨다는데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부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이사를 바꿔서 사장을 교체하는 것은. 그런데 부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사장을 교체하고 그냥 그걸로 끝내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은 그것은 정말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빨리 방송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을 통해서 약간의 무리수를 뒀던 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제1야당을 향해서는 그렇다고 국회를 꼭 파행으로 몰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무리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듣고 파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무리수라고 하기에는 MBC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MBC의 상황과 처지가 현 정부에선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운 상태까지 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좀 더 온건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안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좀 더 온건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해봤다라는 전 후문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너무나 이 MBC의 사태의 경우에 너무 정치권들도 너무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보는 국민들의 시각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거나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경우 모두 다 MBC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김잠경 사장 관련해서도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또 이 내용이 고용주 이사장이 이제 이사장직에서 내려온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이사가 바꿈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고용주 이사장이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그 대상자는 또 공교롭게 한국당의 의총장에 나타나서 본인이 연사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 마치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좀 주변을 좀 돌아봐야겠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지적하고 싶고요.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사실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목소리도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숙고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실제 정부 여당이 MBC 방문진을 포함해서 KBS 이사진 개편을 위해 너무 무리수를 많이 줍니다. 그 무리수가 이사들을 사퇴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냥 개인의 약점을 잡습니다. 뭐 가족, 심지어 사위 직장에다가 협박을 한다라든지, 그다음 그 이사들의 그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다음 집 앞 아파트에다가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문진 이사들을 사퇴시키고, 거기에 또 정부 여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냥 어거지로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단지 MBC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정부가 출범하던 바로 그때 YTN의 조준희 사장 바꿨고, 그리고 또 EBS 우정범 사장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SBS 윤세영 회장을 퇴진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이 바로 MBC와 KBS. 이거 지금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 10월 26일 날 방통위에서 이렇게 이사들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11월 2일 날 그 고용주 이사장을 사퇴시키는 회의가 지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김장겸 사장 쫓아내는 거겠죠. 그리고 KBS도 지금 이사를 지금 한 명을 사퇴시키고 나머지 지금 사퇴를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KBS 장악하고, 그리고 종편 지금 5년마다 이제 계약 갱신하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장악하는 거. 이 문제는 지금 정말 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상당히 특히 이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청자를 설명을 쉽게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EBS, KBS, MBC 같은 이런 이제 공영 방송에 대해서는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의 이사를 추천해 가지고 대신 사장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당이 압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 내용에서 보면 편성위원회를 하는 걸 신설하자고 합니다. 편성위원회는 이 도사가 동수를 통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편성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부 여당이 개개 이사들이나 사장을 약점을 잡아 공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바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송법 자체를 개정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너무 오래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안을 제일 잘 아는 미방위원이고 네. MBC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실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몰아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비판하고 싶지만 좀 자제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정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과거 엄기영 MBC 사장과 정현주 KBS 사장 그리고 손석희 씨, 신경민 앵커를 어떻게 내쫓았었는지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세심히 들여다본다면은 지금 김장겸과 고영주 이런 분들을 내쫓으려 한다라고 마구 소리칠 수 있는 과연 도덕적 뭐랄까 자격이 과연 있는 거냐 하는 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법안 문제는요. 제가 당시에 162명이 작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7대6의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편성위원회는 문제는 사실 편성위원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대6을 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새누리당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곧 야당 될지 모른다. 그리고 또 민주당 여당 되면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합의를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건 상정조차 반대를 했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로 올리는 것도 끝까지 반대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 걸음도 논의를 나가지 못한 채 그냥 있다가 작년 정기국회가 끝났고 이번 정기국회 시작됐는데도 아무런 태도 변화가 아직까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오래전부터 이 방송법을 좀 바꿔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간의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 문제를 법의 개정으로 접근해야 되고 부차적 수단을 써서 사장을 교체하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1야당, 제1야당, 여당이 공수가 완전히 교대돼서 똑같은 말을 지금 5년 전에 상대가 했던 말 또 이쪽에서 하고 있고 이쪽에서 했던 말 이제 상대방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최명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당은 이제 영원히 여당할 것 같은 착각을 하시나 싶고요. 여기 지금 야당은 영원히 야당할 것 같은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그 상황이 5년마다 반복이 되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실 거고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적폐청산을 마치 이 국정운영의 제일 목표를 지금 적폐청산으로 삼고 계신데 정말 적폐를 청산하실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이거부터 고리를 끊으시고 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방송법 개정부터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갖고 서로 막 갑론을박 하는 거는 진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테니까 여당이 주도하셔서 방송법 개정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반론 듣습니다. 아니, 반론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논의를 좀 더 받아안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정태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팩트 관계가 몇 가지 틀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굳이 안 말씀드려도 상황들이 좀 설명이 된 것 같고 162명의 사실은 정확하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습니다. 당시에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은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야당 되니 그런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당도 좀 적극적인 법적인 대안을 내놓고 이런 자리에 와서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사를 마치 우리가 물러나라고 여당에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이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장겸 사장이나 고영주 이사장이 국회를 망가뜨리고 보이콧할 정도의 사안인가. 국민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지금 20대 국회의원 초선하셨잖아요. 국정감사 한 번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여당일 땐 여당대로 파행했고 보이콧했고 야당이면 야당대로 보이콧하셨잖아요. 이게 국민들한테 신뢰받기 어려울 문제다. 그래서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당 상임위가 보이콧된다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특히나 11월 1일 날부터는 이제 예산안 정국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해의 예산을 세우는 문제인데 이게 혹시나 저희가 두려운 것은 내년도 예산까지 이어져서 예산도 또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우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대승적으로 이렇게 좀 힘을 합칠 건 좀 합쳐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대로 대안과 함께 비판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감사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파행 부분이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국회 보이콧하면 네. 정부 여당만 도와주는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 편하죠. 국감 안 하면. 저도 이 국감을 보이콧하면 여러 가지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그 실정과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뺏기는가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모택동은 권력은 철공 앞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라는 것은 이 미디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거버넌스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보수 쪽에서도 물론 이제 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도 있었고 또 적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최소한 정부 여당이 하듯이 개개 이사들이나 사장들의 약점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가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학교까지 찾아가고 학교 교수하는 사람들한테 재단에다가 그냥 협박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바꾸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저 정말로 이렇게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 9년 동안 해직된 언론인들을 위해서 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한번 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기도 좀 약간 낯간지러운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저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권력을 움직이는 가장 앞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서고 있다는 말들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고용주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장겸 사장 앞에 쓰실 게 아니라 해직된 언론인들, 파업하고 있는 언론인들 앞에 쓰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도 하도 뭐 언론 자유 이야기 하셔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같이 고민하시고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주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파행 부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파행 얘기는 좀 더 해야 되겠죠. 왜 이것 가지고 결국 파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상임위 하나만 파행하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파행하는 부분에 대해 파행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과 인식을 공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파행을 선택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안까지 이제 11월에 들어가는데 과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또 내일 아침 9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거냐.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감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산 국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전략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하나 덧붙이면요. 네. 지금 작년에 이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돌아왔죠. 그리고 올 들어서는 지난번에 김장겸 사장 체포동의안, 체포영장 발부됐다는 것 때문에 당시 이제 정기국회 벽두에 보이콧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고요. 사실 사실관계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잘못된 결정은 빨리 바로잡는 게 좋습니다. 당시에도 체포영장 발부라는 것이 그 사람을 체포해서 어디 구금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 체포영장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위해서는 그 절차상 해당 기관의 장이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출석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발부받았던 건데 마치 금방 잡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국회를 보이콧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뭐 좀 머쓱하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요, 대단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문진 이사라는 것이 문화방송의 감독기관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 분도 몇 되지도 않고 안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대반입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좀 저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에 관한 문제인데, 팩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국감을 보이콧할 때 실제로 국감을 완전히 국감이나 국회를 완전히 보이콧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만약 지난 26일 날 방송위원회에서 저렇게 거의 폭거에 가까운 행동을 했는데, 그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그럼 국회에서 계속 국감을 진행하는 거, 그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저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방위 국감이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국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파행시키고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감을 파행함으로써 왜 이렇게 국감을 파행했는가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위해서는, 만약 그것이 그때 아무 일 없이 국감이 계속됐다 하면 그냥 방통위 사건은 단신으로도 처리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국감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요, 그런 거 따지라고 국회 상임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방위에서 이 사안을 아주 집중적으로 치밀하게 따졌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한테 그게 전달이 됐다고 정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 기억 속에는 왜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를 파행시켰구나, 왜 저러지? 이게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국민들한테 이게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장관을 해보신 진수희 의원님께서 파행 국정감사 보이콧하면 정부가 좋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니요,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제 그렇게 파행하고 안 들어오시면서 고용주 이사장만 더 민낯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정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쟁이 투쟁이라고 부르기를 바라시니까 저희는 투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보이콧과 불참이 시한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1월 1일까지는 들어오셔서 적어도 대통령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꼭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전까지 어떻게 좀 힘을 모아서 같이 오셔서 그 내년도 예산안 같이 세웠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안 따라주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기는, 길게 끌고 가려고 목적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곧 들어오실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여대야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에 이제 공격이 집중되기 때문에 한 번만 반론기에 짧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또 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 이제 남은 시간 이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감을 각 당에서 어떻게 좀 평가했는지, 100점 중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총평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에서 뒤부터 올라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진수희 최고위원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이번 국감요, 점수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을 국민들께서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만 굉장히 편했었던 그런 국감이었다. 그러니까 이 국감 내내 1당하고 2당은 정책 국감이 아니고 정쟁 국감 한 것 같고요. 또 3당인 국민의당과 4당인 바른정당은 국감 중에 무슨 웬 통합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셨던 국감 어젠다나 이런 거는 잘 부각이 안 되고, 저당이 언제 합치나 언제 깨지나 이런 얘기만 무성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조금 불만스럽고,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감이었는데 국민들한테 결코 좋은 점수 받기는 힘들고요. 이 국감 끝나고 나면 또 반드시
국감 무용론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습니다. 저는 뭐 저희 당 국감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를 점수를 매긴다는 건 좀 머쓱하긴 한데 꽤 괜찮은 성적을 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저희 당 의원들께서 우선 뭐 아까 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통합 문제가 그건 불거진 거죠. 불거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그 모색이라고 하는 것이 국감 기간 중이니까 튀어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닫아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돌출해서 나온 것인데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언론들도 꽤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특히 아파트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에서부터 한번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끌어냈고요. 또 문재인 그 케어의 어떤 재정적 허점에 대해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예, 저희들도 뭐 기본 정도는 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특히 이 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동안에 정말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또 제대로 북핵 문제라든지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상당히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국감에 처하는 태도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은 아예 처음 이 문제를 민주당 내부 문건에 의하면은 자유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해가지고 다른 야당들과 이제 구분시키는 그러니까 고립시키는 것이 전략이다. 그리고 하고 오로지 과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추는 그런 국감으로 일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태욱 의원님이 정쟁을 걸어도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당도 저희가 볼 때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후분양제하고 또 문재인 케어도 이렇게 좀 아프게 지적해 주셔서 여당으로서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는 국감이었습니다. 뭐 말씀들 다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도 저희 당을 칭찬하기에는 좀 민구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국감에 임했던 3가지 또는 그 기반이 됐던 것들이 4가지인데요. 기반이 됐던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감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국감 톡을 처음으로 했는데 1000건이 넘는 국감 톡들이 제안이 국민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적폐 청산을 좀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위에 어쨌든 민생을 좀 중심에 놓고 안보를 중요하게 다루는 국감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뭐 구체적인 성과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공비리 채용에 관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여당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이것을 받아서 전체를 조사시키겠다라고 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지난 9년간에 있었던 이런 인사 비리의 문제들을 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과거의 적폐를 청산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것보다는 이제 좀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사회에서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력 있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누구의 청탁이나 관계로서 채용되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틀의 어떤 전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3분은 지금 현역 의원이세요. 지금 국감에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현역은 아니고 국감에 참여를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했던 얘기 중에는 적폐청산 얘기만 남아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수많은 얘기 중에는 정치보복 얘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번 국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국감 기간에
과연 얼마만큼 또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다음 이슈 여의도 지금인데 각 당의 현안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또 한 번 새 정부의 인사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청와대가 지명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 특히 홍종학 중기 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집중 포화를 좀 받고 있습니다. 각 당의 생각도 좀 들어볼 것 같은데 이 더불어민주당부터 먼저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점도 이 부분에 제기하실 텐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의당부터 한번 먼저 이야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글쎄 이제 이게 중소 벤처부 장관으로 이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선 드는 생각이 제가 지난 이제 6월 달에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경안을 낼 때 급하다. 빨리 체결해달라라고 굉장히 서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진흥이 중요하고 저 새로운 혁신 경제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의 신설과 그 장관의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 타박을 하는 목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실제 그랬는데 실제 이게 7월 20일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신설한 조직법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35일이 지나서 첫 번째 지명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낙마하고 논란 끝에 낙마한 뒤 9월 15일에 낙마했죠. 또 40일 만에 후임이 지명됐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본질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6월 달에 급하다고 했던 게 과연 진심은 맞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어렵게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은 조금 더 검증도 좀 탄탄하게 해서 이런 논란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지명될 수 있는 분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좀 안타깝고 이게 흔히 보통 장사미사의 무슨 증여 내지 상속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고위공직 후보자로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특히 미성년자인 딸내미에게 채무 관계를 만들고 또 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 행동들 같은 것들은 조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듣습니다. 홍종학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분이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서울대를 가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관계없이 저는 이제 정부에 오래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요즘 후배들을 만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현재 장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점수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이유가 저는 이거 자유한국당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너무 인사 이 청문회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흠집 내기식으로 가니까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이게 정부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인사를 추천한 사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는 게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국가적으로 참 낭비가 심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홍종학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이 정부가 이왕 이제 인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이거 준칙 내지 원칙 같은 걸 한번 이래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현재 옛날 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들이댔던 잣대 그리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들이댔던 잣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와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서장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왜 이 정부가 이렇게 난리를 쳤는가? 왜냐면은 김희수 소장 내정자 정말 너무 일반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사람을 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냥 이진성 후보자 내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특별한 문제 없이 이게 넘어갈 겁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너무 자기 사람을 심기 이런 것 좀 그만하고, 그리고 또 저도 야당 입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는 인사에 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할 거는 또 따질 거는 따지는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네. 제가 아까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참은 이야기가 바로 이 적폐청산 관련한 건데요. 적폐청산 해야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이중적인 잣대로, 소위 저 즐겨 쓰는 단어는 아닌데 내로남불식의 과거 정권이 한 것은 적폐고 똑같은 일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가 하면 적폐가 아닌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지를 했는데, 바로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해서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홍종학 그동안에 인사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우리 자유한국당 정 의원님 아주 굉장히 너그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여당에서 이런 후보를 냈다면, 정부에서 냈다면 정말 시끄럽고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저는 매우 실망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재산 어린 딸한테 증여한 문제, 이거는 증여세를 다 냈기 때문에 적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실정법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국민정서법에 비춰보면 매우 거슬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지금 좀 심각한 게, 물론 수년 전에 쓴 책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명문대 가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 발언을 보고요, 이건 제2의 정유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유라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쳐도 이분은 대학 교수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본인이 지금 물론 수도권이지만 지방 사립대 교수세요. 그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부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지난 정부 때 야당하면서 워낙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많은 인재풀이 마련이 돼 있어서 정말 괜찮고 하자 없는 청문회를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분들만 많이 모아놓고 있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걸 보면 정말 실망스럽다. 앞으로도 이 임기 내내 수십 명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될 텐데 계속 이런 후보를 내실 건지, 이쯤 되면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증 라인에 있는 분들 한번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듣겠습니다. 하여튼 장관 하셨던 분께서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드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올릴게요. 우리 여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기준을 좀 바꾸는 그런 합의가 좀 됐으니까 정태욱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기준을 좀 바꿔서 뭐라고 할까요? 매번 인사청문회, 국민들도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비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 되돌이표잖아요. 아까 우리 진수 의원님 더 이상 되돌이표하지 말자고 하셨지만, 맞아요. 결국은 이것도 되돌이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게 어쨌든 확실한 대안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안이 이제 망신주기, 또 우리 국가 자원들인데 어쨌든 여든 야든 떠나서 그런 망신주기식의 어떤 방식으로는 그만 가고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국회 운영위에서 인사소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같이 저랑 우리 정태욱 의원님 같은 위원이니까 빨리 새로 만들어서 이제 좀 장관들을 좀 생산적으로
내자. 그리고 도덕성 부분은 도덕성대로, 또 능력에 대한 정책 검증은 검증대로. 예를 들면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공개와 비공개로 하는 방식,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홍정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 해명을 제일 잘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98년도에 그 서울대생, 서울대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의 출간된 저서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밝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어쨌든 재산 부분도 19대 때 국회의원을 해서 등록한 이후에 증여세를 주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 이런 부분 이제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좀 본인이 잘 해명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몇 가지 말씀 또 주셔서 추가로 좀 답변을 좀 드리면, 이진선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통과될 거라고 해서 저희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좀 제자리를 좀 잡는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총체적으로만 보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늘 바뀔 때마다 해왔던, 저는 참고로는 19대 때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인사청문회를 처음 저희는 맞이하는 거니까요. 근데 새로운 기준으로 국가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합의가 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실천하고 그걸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작업을 국회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야당 하실 때 저 야당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여당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 좀 우리 좀 합의합시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안 작년에 야당 하시더라고요. 했잖아요. 작년에 1년 했죠. 1년. 그리고 안 하시더라고요. 인사청문회를 안 해봤어요. 또 하나 이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이번에 인사가 파행에 가져온 것이 개인의 도덕적인 흠물 문제를 삼은 것보다도 코드 인사가 제일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여러 집단들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권위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기에 보면 김희수 같은 정말 극히 우리 사회에서 한쪽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래낸다라든지, 그 다음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코드 인사라 특정 편향적인 사람을 자꾸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그러니까 아니 잠깐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회의를 뒤로 넘겨서 거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만들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또 사람을 추천할 때 좀 그 문제도 좀 고려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 코드가 맞아야죠. 새로운 정부에 코드가 어떻게 안 맞는 분들이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헌법재판소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장관이나 이런 분들 할 때 당연히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고 또 새 정부의 철학을 이해하는 코드가 맞는 분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음 정부에서 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야 이게 선순환의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이지, 예컨대 코드 안 맞는다? 아니 대통령의 철학으로 전혀 안 맞는 분을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는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는 장소죠.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9분의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을 두게 돼 있는 것이니까 다양한 분들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을 했고, 그 다음번에 이분들이 야당 우리가 국회 통과를 못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추천된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코드로 말하는 건 헌법재판소도 참 자존심 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인사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삼권 분립의 틀 내에서 대통령께서 행정부, 입법부와 사법부 제외한 행정부하고 관련된 거는 코드 인사 하세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같은 분들을 배치해서 일을 쫙 일관성 있게 해나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사법부나 헌재나 이런 쪽은 코드 인사 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헌법에 대통령의 추천권을 보장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대통령 기간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여당 하실 때 다 추천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는 이미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존중을 해주시되,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이제 특정 인사들을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자꾸 주시는데, 이건 권한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양해는 또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네.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는데 이게 거대한 새로운 논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말이죠.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라고 해서 최대한 사용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식으로 최대한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게 그런 헌법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라든지 이른바 입법부에 관해서는 이 절제해야 되고 또 헌법적 질서나 예양, 정치 예양을 갖춰서 절제하라고 그 절제해서 행사하도록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어느 대통령도 어느 정부도 대법원장을 추천할 때는 지역과 이런 사안들을 다 고려해서 그 추천을 했던 것이 그리고 그 절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촛불 전국 이제 1주년이 됐죠. 지난해 10월 29일 날 시작이 됐으니까 꼭 1년이 됐는데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보는지 뭐 오늘도 광화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시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더불어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작년 어제였죠. 이게 1주년입니다. 촛불 집회. 그리고 뭐 적폐청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끝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훈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권 또는 이렇게 운영하는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은 밝혀나가야겠다는 거 아직 못 밝힌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참 아직도 촛불은 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이렇게 국민 앞에 이런 정부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와 협의가 되는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림과 비전에 대해서 공유해 나갈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희로서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참 반성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대통령은 바꿨지만 사실은 정치권 전반을 바꿨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1년 시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저 개인으로도 많이 반성하고 또 같이 국회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의 과제로 좀 1년, 촛불 1년에 과제로 지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 듣습니다. 촛불이 처음 이제 밝혀졌을 때는 그 당시 정부의 불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순수한 시민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모양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부 여당이 아직도 촛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촛불 정신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그 9월 10월 달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하고 원내대책회의 할 때 이게 그 공개 발언했는 거를 쭉 이렇게 스크린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촛불, 그다음 적폐, 그다음 방송장악, 이명박 구속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촛불의 민심이라 하는 것은 불통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촛불이 교조화되고 그 목적이었되고 특히 이 정부가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안보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 정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칼날로 갖다 내놓고 오로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촛불 정신이다, 그다음 그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공격의 그 도구가 되는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촛불 얘기가 나오면요, 그 가장 큰 촛불의 리스크라고 할까 그렇다면은 촛불의 정신을 독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들만이 촛불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적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촛불은 변혁이면서 화합입니다. 그런데 촛불은 뭔가 막 적폐를 청산하고 뭔가를 무너뜨리는 정신이고 이걸 우리만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다른 적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국민의당에 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작년 촛불 전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상 문제가 논의될 때 사실 민주당에서도 명예로운 퇴진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국민의당이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론을 분명하게 정했고요. 사실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 의원들과 사실은 의견을 모아서 탄핵이라고 하는 국회 절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바른정당을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자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촛불로 이 유발된 탄핵의 어떤 의미를 완결할 이 과제 같은 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꼭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촛불은 어느 세력도 독점할 수 없는 일이고 변혁이면서 화합이다라고 하는 꼭 그런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가 네,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최명길 의원님하고 비슷한 입장인데요. 물론 촛불 민심은 당시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나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국민들의 준엄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히 제가 지금의 여당 또 정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그 촛불 민심의 촛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서 정말 이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서 너무 오만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중잣대로 국정을 운영하시지 마시라. 정말 겸손한 상태에서 민심 받들면서 야당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게 이 촛불의 정신을 진정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